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4번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 생활사의 흐름과 전통 생활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기초 위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생활사와 제도사를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서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의 개념과 역사를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이 서울을 중에서 조선시대의 서울인 한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양 중심으로 볼 텐데 한양의 구조부터 해서 주거와 교육, 그 다음에 교통, 성박 심리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서울에 대해서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지만 서울 역사편찬원 이 사이트가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이면서 고유명사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서울은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있는 서울은 일반 명사로서의 수도라는 의미고 뒤에 있는 서울은 고유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순 한글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 하나하나 서울 이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는 높고 신령스럽다, 높다, 신령스럽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울이라는 거는 벌판이나 큰 마을, 큰 도시처럼 넓게 펼쳐진 평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높고 신령스러운 큰 벌판, 도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우리 서울을 그린 지도인데 주변에 보면 굉장히 검은색으로 표시된 큰 산이 있는 그래서 높은 그런 지역 사이에 있는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문 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거는 말뜻 자체가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이죠. 가운데 넓은 벌판이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명사로서의 우리 서울, 그러니까 수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고대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국이 서로 상쟁을 하던 한 3, 4세기 이후에 이제 성립되기 시작했죠. 그거는 그 이전 시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조선이나 부여나 아니면 고구려 백제 신라도 초기 부분 3, 4세기 이전 이때까지는 아직 그 작은 국가들이 초기 국가들이 있거나 따로따로 아니면 그것들이 느슨하게 연맹을 맺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서울이 있고 지방이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고대 국가가 되면 그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큰 규모의 오늘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가 단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서울이 있고 지방이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책에서 나오는 고조선이나 부여나 이런 지역의 뭐 아사달이라든지 왕검성이라든지 부여성이라든지 이런 그 수도라고 고조선의 수도는 뭐 아사달이다 왕검성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서울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사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 지역 아니면 부여성 같은 경우에 이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비정을 하지만 이 지역이었을 거라고. 그러나 이 시절은 부단히 중심지가 이동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연맹왕국의 중심지 이런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서울, 수도 일반 명사로서의 서울의 개념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보면 고구려도 초기에 뭐 졸본이 있었고 백제는 위례성이 있고 이런데 이후에 여러 개가 나오죠. 서울의 이름이. 그거는 그 여러 번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서울을 옮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보는 평양과 개성과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로서의 서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서울. 그 경우는 두 번 이상 서울이 되었던 수도가 되었던 좋은 입지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쭉 놓고 볼 때 어떠냐 하면 이 서울들의 입지는 대개 이거 같은 경우엔 요하 아니면 여기는 뭐 대동강 아니면 임진강, 한강 이 밑에 같은 경우엔 낙동강 이런 식으로 큰 강 주변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높고 신령스러운 큰 벌판인데 주변에 강을 끼고 있는 대개 그런 지형에 역대 국가의 서울들이 자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고대 국가 이후로 서울이 형성이 돼서 발달이 돼 가는데 처음에는 각각 그 자기 여기가 우리가 뭐 금성이라고 이렇게 썼으면 처음에는 서라벌 이런 식으로 그 우리 고유의 말로 그 지명을 불렀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중국 문화하고 본격적으로 교류하고 우리가 그 표기하는 수단으로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공식적인 문서에서 작성이 될 때는 고유어로서 기록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지명들이 이제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음을 그대로 따기도 했지만 뜻을 가지고서 그게 바뀌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밭이다. 이게 우리말로 불렸던 지역이 있다면 한은 크다는 뜻이고 밭은 그 우리가 농사짓는 밭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한자로 기록된 지금 우리가 음으로 부를 땐 다른 음으로 불리는 그런 지명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신라 같은 경우에 서라벌이 금성으로 된다든가 하는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지명이 바뀌면서 고유어로서의 서라벌 이거는 이제 음이 그 간혹 표시를 해야 될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향가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한자를 기록해서 그 음을 표시하는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한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발음 기호죠. 그래서 서라벌이 서벌이라든지 서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게 일반 명사로서의 수도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 뭐 개성 이거를 이제 그게 우리 수도야 서울이야 이런 뜻으로 쓸 때는 서벌이나 서불 같은 것으로 표시해서 뭐 조선으로 넘어오면은 한양이 한성이 이제 수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서울이야 이런 개념으로 서벌 서불 같은 거를 썼는데 많이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각각 한자화된 그런 것들을 쓰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긍심을 가지면서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이제 농경국가에서 농사짓는 시골이 각 지역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상공업 사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도시가 중요하고 그 도시 중에서 대표인 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이랬던 거는 우리가 실학자 중에 북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뭐 시나 이런 데서 표현을 할 때 우리 고유의 발음 서울 그 발음을 살려서 많이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것들은 모두 그 서울이라는 발음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북학파가 나왔던 이 조선 후기는 그 서울이 어디였냐면 한양이죠. 그래서 지금 한양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이름이 그 수도의 이름이 서울로 이제 굳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도의 공식 그 호칭은 한글로 서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우리나라 주변에는 한자 문화권이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표현을 할 때 이 서울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안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자화 돼서 이제 조선시대 때 호칭이 여기가 한성부였거든요. 그래서 한성이라는 그 표현이 최근까지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음이 한청인데 한청이라는 발음으로 보나 아니면 한자로 쓰여진 이 글자로 놓고 보나 서울이라는 이 공식 호칭을 살리기는 어려운 거죠. 유사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공식 호칭으로 이 서울이라는 공식 한글 호칭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한자 표기가 서우월입니다. 한자로 수이 이렇게 쓰고 서우월이니까 발음이 서우월, 서울에 유사하고 또 이 머리 숫자를 써서 수도라는 개념을 넣은 거죠. 그래서 서우월이 지금 현재 그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대한 공식 한자 그 표기입니다. 그래서 서우월이 되고 여기 있는 이 그 글자들은 중국의 지금 본토에서는 간자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한성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간단히 만든 한자체죠. 이렇게 해서 서우월이 공식 한자 표기고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는 SEOUL 이렇게 쓰고 일본에서는 발음을 따서 서우루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 그 다음에 요게 한자 그 다음에 영어권 그 다음에 일본 요것들은 전부 고유명사로서의 지금 대한민국 수도를 지칭하는 그런 그 표기가 되겠습니다. 호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서울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고유명사로서의 서울이 그거를 잠깐 살펴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국가 이전에 있어서는 이거는 문서상 그 행정구역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유적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쪽 그 면목동이나 이쪽 지역에서 구석기 유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살았던 거를 알 수가 있고 대개 그 지역은 북한산 매개 우리 지난번에 그 볼 때 구석기 시대는 사람들이 대개 물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산 중턱 이런 데 동굴이나 그런 곳에서 살았다 그랬는데 그런 입지에 부합하는 곳에서 유적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가 신석기가 되면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물가 주변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물가로. 그래서 우리 보통 보는 미사리나 암사동이나 이런 쪽에 한강가에 유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거는 청동기 넘어가면서 신석기 혁명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어디까지로 하게 되냐 하면 구릉지대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 강북 지역에 보면은 우리 월곡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릉 쪽이라든지 응봉동 같은 경우 이런 지역으로 범위가 확대가 되고 이쪽 아까 우리 암사동이 있던 그 주변에 강동구에 있는 여러 지역들 그 다음에 송파구 그 일부 지역까지 사람들의 유적들이 나오고 청동기가 되면 그리고 여기 우리
논현동이라든지 뭐 역삼동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양재동까지 범위가 늘어나고 이쪽에서는 구로동 이런 곳에서도 유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 인구가 증가하면서 구릉지대까지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자연적으로 놓고 볼 때 살기가 좋고 그래서 정치체가 일찍 발달한 지역은 대체로 지금 강동구 송파구 있는 요쪽 지역이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유적지가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기 초기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심지로. 그래서 퍼져나가는데 이 지역은 일단 마한이라는 그 이제 연맹체, 소국의 초기 국가의 연맹체가 성립한 지역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까지가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록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고대 국가인 삼국시대로 넘어가면 이 지역을 최초로 차지했던 것은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위례성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 수도를 건설을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강인데 이쪽에 이제 아차산이 있고 이쪽 우리 지금 천호동 있는 쪽에 있는 성이 요렇게 있고 풍납토성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가 지금 올림픽공원인 몽촌토성이고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위례성이 여기 건설이 됐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백제의 수도 위례성 또는 이제 뭐 북한성이나 북한산이나 이런 식으로 호칭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백제가 이제 밀려납니다. 밀려나서 누구한테 밀려나냐면 고구려한테 밀려나서 강개토왕 장수왕이 이 지역을 접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산군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를 했고 이후에 장수왕이 이제 남진 정책을 하면서 이 지역을 남평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양이 수도인데 남평양, 남쪽의 평양이라고 했으니까 부수도로 굉장히 중시하던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최후로 이 지역을 차지한 거는 신라였습니다. 진흥왕이 이제 영토 확장하고 이러면서 이 지역을 접수해서 새로 얻은 주라 그래서 신주 이렇게 불렀고 이후로 북한산주, 남천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역은 요충지였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과의 교통로가 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신라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통일 사업을 완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되면 한양이란 이름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군이라는 행정구역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한양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이곳에서 이 지역 이름에 지명에 양자가 들어가면 이게 어떤 그 지역의 지형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음양사상할 때 음과 양의 특징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물론 평양처럼 이 양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할 때 음의 땅과 양의 땅 이거가 이제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이 들어가는 이런 지형은 특징이 뭐냐 하면 산남 수북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산에 남쪽에 있고 큰 강, 물의 북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양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지명에서. 그러니까 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자가 들어가는 큰 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북한산이 되겠죠. 그리고 한자가 들어가는 큰 물, 여기 있는 한강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북쪽이고 북한산의 남쪽인 오늘날의 강북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한양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뭐 일테면 음성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이 돼 있으면
그 지역은 이거랑 반대니까 산의 북쪽이면서 물의 남쪽인 지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산이 앞쪽으로 막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용하고 폐쇄적인 이런 음의 성격을 가지는 땅이 되고, 반면에 양자가 들어간 곳은 앞이 물이니까 강이 있으니까 개방적이고 밝은 땅, 이런 의미를 가지게, 양의 땅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 때 한양군이 설치되었던 지역은 오늘날의 강북 지역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의 명칭이 나오고, 그러다가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이 지역이 양주 땅이 됩니다. 행정구역상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서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 지역을 부수도로 해서 경자를 붙이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그 서경, 남경 이런 식으로 동경에서 경자를 붙일 수 있는 거는 황제의 수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왕의 수도가 아니고 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남경을, 그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죠. 그러니까 남경도 거기 준하는 부수도 이런 개념으로 중시했고, 여기 천도 작업도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던 아주 핵심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몽골이 쳐들어와서 원나라 간섭을 받으면서 모든 지역 명칭, 이때는 뭐 왕의 칭호부터 관직의 명칭, 모든 것들이 격화되죠. 그 부마국의 그 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게 됐고, 한양부라고 해서 행정구역 명칭이 격화됐던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쓰게 되는데, 조선은 고려하고 다르게 그 국가 내부에서나 국가 외부로나 그 외교적인 면에서나 모두 스스로 황제가 아니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왕국 제후의 국가로서 갔기 때문에 수도 명칭이 한경이 아니고 한성부,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조선 왕조의 기틀을 놓았다고 얘기하는 정도전이 지은 신도가를 보면 이 지역이 옛날에 예전의 양주, 고려의 양주고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조선시대 때 한성부 위치가 앞에는 한강물이 있고 뒤에 삼각산 북한산이 있는, 그래서 한양의 지역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제국 걸쳐서 이제 그 일제 시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수도가 아니고 이 일제 시기에는 식민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성부라고 이제 호칭이 정해지게 됐고, 여기 그 오늘날의 강화문 자리에 총독부가 있고, 이쪽으로 서울시청 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형성돼 있던 경성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죠. 그러면서 서울시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됐고요. 1949년 이후로는 서울특별시로 이제 호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의 역사가 변화해 온 거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 서울들 중에 이제 조선시대의 서울,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살펴볼 텐데, 이 한양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풍수지리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이후로는 풍수지리적 명당의 수도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명당 구조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당이라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살거나 또 그 연장선상에서 조상을 좋은 땅에 어, 매장해서 모시는 이런 풍속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좋은 기운이 있는 땅 그런 땅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동양사회에서는 기라는 거가 에너지인데 우리 태극이 있었고 거기서 음과 양이 나오게 되는데 태극은 움직임이 없는 그냥 원리고 그 안에서 두 개의 상반된 에너지로 음과 양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에너지, 음양의 핵심 에너지가 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곳에 기가 있는데 좋은 기도 있고 나쁜 기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농경사에서 중요한 건 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있는 땅, 그 땅을 찾아가서 살고자 이제 사람들이 노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기가 있는 땅, 그 땅을 명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곳이 명당이냐? 그래서 오래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찾아낸 곳, 그 명당의 구조를 볼 때 대개 뭐가 잘 되는 지역이냐 하면 장풍득수가 잘 되는 땅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장풍득수라는 거는 풍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잘 막아주고 갈무리 해주고 그 다음에 득수니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명당이다. 농경사에서는 딱 좋은 그래서 바람을 막아서 안온하게 살 수 있고 물을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런 데가 어떤 데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배산임수 지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장풍득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따서 풍수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풍수설에서 찾아가는 지역은 장풍이 잘 되는 곳은 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뒤에 산이 있는 배산 지역이더라 이렇게 된 거고 한편으로는 물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물에 가까운 곳에 가야 되더라. 그래서 임수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배산 임수 지형 이 지형이 명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장풍이 되는 땅 그 구조를 이거는 명당의 기본 구조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걸 통해서 잠깐 보면 저기 멀리 이 좋은 기가 땅의 기운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가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솟아나니까 산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부터 오는 그 산 뒤에 있는 산들의 흐름은 멀리서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에서 큰 맥이 하나 형성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땅 밑으로 그 산맥이 숨지만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내려온다는 거죠. 지역으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생활하는 그 곳으로 오면 뒤쪽에 큰 산이 하나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산을 우리가 조산, 그래서 할아버지 산, 집안의 할아버지처럼 뒤를 딱 받쳐주는 큰 산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산이 하나 있고 그 조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산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맥을 이어서 이렇게 감싸고 또 이렇게 감싸고 산이 고불고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산의 맥을 우리가 백호라고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산의 맥을 우리가 청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자청룡 우백호라는 거는 그 산에서 좌우로 명당의 좌우로 펼쳐진 산의 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쪽이 오른쪽인데 자청룡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남향하는 기준이죠. 북쪽을 보지는 않잖아요. 남향하는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입장이 아니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남향을 한다고 치면
이쪽이 왼쪽이 되고 이쪽이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자청룡, 우백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산이라는 게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거고 여러 겹으로 쌓을수록 아까 얘기했던 장풍이 잘 되는 거니까. 산은 여기선 딱 두 개, 이렇게 두 겹으로만 표시해 드렸지만 가능하면 더 촘촘히 겹겹으로 쌓여 있고 구불구불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좋은 구조겠죠. 그래서 필수적인 거는 요 정도. 그래서 큰 산 뒤에 있고 이쪽으로 백호가 있는데 이건 바깥쪽에 있는 백호라 그래서 외백호라고 하고 요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외청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일에 계속 여기까지 연결이 다 돼 버리면 앞에 농사 짓고 하는데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앞쪽은 좀 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이니까 이 맥이 어떻게 되냐면 땅속으로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먼 곳에서 이렇게 솟아올라서 산이 하나 감싸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산은 우리가 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상 놓고 보면 이 조산하고 이 조산은 발음이 같지만 이쪽에 있는 조산은 할아버지처럼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산이고 이 앞에 있는 조산은 마치 그 정부에서 옛날 조정에서 임금님이 모시고 있는 관리들이 있는 조정에서 앞에 신하들이 쭉 서 있는 것처럼 있는 그런 산이라는 의미에서 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이 둘러싸게 돼서 있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산에서 이렇게 산이 다시 이어지다가 딱 내가 생활할 공간 뒤에 산이 하나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 산은 뒤에 있는 조산보다는 훨씬 낮은 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인이 되는 산이다. 그래서 주산이라고 하는데 요 주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렇게 백호 안쪽에 있으니까 내백호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청룡 안쪽에 있으니까 내청룡이 있고 다시 이렇게 땅속으로 이렇게 숨고 앞이 이렇게 좀 펼쳐지면서 이렇게 하나 산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산은 마치 여기 있는 사람이 앞에다가 밥상이나 책상이나 놓고 앉은 것 같은 그런 산이다. 그래서 안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책상 안자를 써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뒤쪽에서 불어오고 좌우에서 불어오는 모든 바람이 잘 막아져서 장풍이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산들을 안에 있는 네 개의 산을 내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주산과 그 다음에 내백호와 내청룡과 안산 이게 내사산이 될 거고 밖에 여기 할아버지 산 조산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외백호 그 다음에 외청룡 조산 요거는 외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장풍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장풍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득수는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계곡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산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물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요 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수라고 하고 그 물이 내사산에서 나온 물들이죠.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서 밖에 있는 외사산에서 나온 물들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외수라고 하죠. 그래서 내수, 외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득수, 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장풍 득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요 자리가 명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당에는 이 땅의 기운, 그 에너지 중에 가장 핵심이 뭉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혈자리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가진 거를 우리가 이제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런 곳에 이제 수도를 건설할 때도 그 구조에 맞춰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양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이렇게 북한산이 있습니다. 이게 까맣게 산들이 내려오고 높은 산이 있죠. 거기서 북한산이 있어요. 북한산은 우리 다른 말로 삼각산, 큰 봉우리가 3개 있어서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이 될 거냐 하면 할아버지 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면은 그 산의 맥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오는 게 덕양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양산 요 맥은 외백호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 산의 맥이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용마봉입니다. 용마산 있는 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외청룡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있는 거가 관악산입니다. 조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외사상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있는 주인산은 여기 북악산입니다. 북악산은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백악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서 연결돼 있는 내백호에 해당되는 게 인왕산이죠. 여기 내백호.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가는 나지막하게 가는 내청룡에 해당되는 게 낙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솟아나는 안산에 해당되는 게 남산, 목멱산이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내사산, 요렇게 해서 외사산 구조, 꽃봉오리 모양의 명당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4대문 안에, 내사산 안에 요 지역이 명당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경복궁, 궁궐이 있는 자리가 혈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은 명당 구조를 갖추고 있는 꽃봉오리 모양의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조건이 좋다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우리 보이는 이곳이 바로 서울 한양 명당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3대 기차로 안에 들어가 있는 요곳이 내사산 안의 명당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 보면 이렇게 우리 보이는 게 북한산이겠고, 거기서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가 덕양산 쪽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용마봉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멀리 이쪽에 떨어져 있는 거가 관악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 북한산에서 이렇게 와서 흘러와서 솟아난 조금 낮은 산이 북악산, 백악산이 되는 거고, 여기 좀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인왕산 맥이고, 그리고 여기 나지막하게 가는 게 낙산이고, 지금 사진 찍느라고 여기 보이는 이쪽 여기가 남산이 돼서 내사산인 거죠. 그러니까 요 바로 밑에 있는 경복궁 거기가 혈자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적 명당인데 이곳에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해야겠죠. 근데 그 도시 건설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모든 계획을 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국가는 저기 중국 고대의 청동기 국가인 주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모든 국가의 기본 틀로서 제시되는 주나라의 제도, 그걸 우리가 주례라는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수도 건설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한다 라고 돼 있는 거를 정도전이 서울에도 한양에서도 실현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례의 원칙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일단 원칙이 수도를 건설할 땐 자묘우사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 그래서 왼쪽에 묘가 있고 오른쪽에 사가 있다.
좌묘 우사죠. 그렇게 돼 있는데 어, 기준은 뭐가 왼쪽 오른쪽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혈자리라고 했던 궁궐 이 당시 나라 주인이 임금이니까 그 궁궐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궁궐에서 남향하니까 요 방향이겠죠. 그래서 궁궐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할 때 왼쪽이니까 이쪽이 되죠. 앞으로 약간 나와서 왼쪽에 묘가 있는 거죠. 좌묘고 그 다음에 살짝 앞으로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게 사가 사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와 사직입니다. 좌묘 우사. 종묘는 왕의 조상을 모신 사당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임금의 조상이 있는 사당이니까 근본이 되는 것이고 사라는 건 사직은 그 농사와 그러니까 땅과 곡식의 신 농사의 기본이 되는 신들이죠. 그 신을 모시는 농경국가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직이 이쪽에 자리를 하는 기본 틀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아까 우리 본 거가 조선시대 때 한양의 기본 그 사대문안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봉우리 3개짜리 북한산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면 여기가 주산이 되는 북악산이 되는 거고 요게 인왕산이었고요. 요렇게 오면 낙산 쪽이고 여기가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둘러싸인 지금 여기가 한양 명당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도시의 기반 시설을 가장 되는 그 기반 시설을 마련할 때 원칙이 아까 경복궁이 궁이니까 혈자리고 거기 기준으로 해서 왼쪽 이렇게 찾아보면 종묘 그래서 좌묘가 있고 이쪽을 이렇게 가보면 사직 그래서 우사가 있습니다. 해서 좌묘 우사 원칙을 지켰던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원칙이 뭐였냐 하면 전조후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뭐가 있다? 조정이 있고 뒤에 뭐가 있다? 후시니까 시장이 있다. 그래서 이 조정은 관청들 얘기하는 거고 정치하는 뒤에 있는 시장은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조 원칙을 보면 궁궐이 여기 있으니까 그 앞쪽 요 자리에 지금 조정들, 관청들이 있어야겠죠. 그 지역이 어디가 되냐 하면 여기가 지금 아까 우리 봤던 북한산이고 여기가 북악산이고 그 아래 지금 이렇게 궁궐인 경복궁이 있는데 여기가 강화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쪽에 여기 이 거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관청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세종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화문이 있으면 그 양옆으로 그런 관청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조정이 있다. 이 원칙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육조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관청들 중에 행정실무를 총괄하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관청이 육조입니다. 그래서 육조 중심으로 모든 관청이 대부분의 중요 관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조 거리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원칙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하면 후시 원칙이 남았거든요. 뒤에 궁궐 뒤쪽으로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궁궐이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다르게 지난번 한옥에서도 얘기했듯이 집이나 이런 시설 뒤에 산들이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 산을 넘어가 갖고 시장을 건설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례의 원칙 중에 그 나머지 3개의 원칙은 지켜지지만 이 뒤쪽에 시장을 두는 원칙은 그 지리적 상황상 지형의 특징상 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그걸 바꾼 거죠. 여기가 육조거리인데 바로 앞은 아니고 살짝 틀어요.
틀어서 요렇게 해서 요까지 이 긴 거리 여기가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조 후시가 아니고 전조 전시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거리가 여기 시장 거리 큰 거리 그 옆으로 지금 요렇게 보듯이 행랑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상가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가 그 강화문 내거리 이순신 장군 예전에 동상 서 있던 데부터 시작해서 여기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그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종로에 해당되는 그 거리가 이제 시전이 있던 그 시장거리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복궁이 있고요. 육조거리가 있고 그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배옥계가 이렇게 있고 여기 흥인지문이 있는 그 거리 요 거리가 우리가 시전이라고 부르는 상점들이 쭉 모여 있던 그런 곳이죠. 한양 안은 사대문 안은 그 좁은 땅인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뭐 농사 짓고 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건을 다 생활 필수품을 사서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온갖 종류 생활 필수품 모든 것을 파는 그런 상점들이 쭉 모여 있고 그 상점들이 시전이었던 거고 이 시전들은 정부에 이제 필요한 물건 이런 거 납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들만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금난정권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전이 형성이 돼 있고 그 곳에서 중심이 되는 게 어디냐 하면 중심이 오늘날의 그 어디라고 보냐 하면 종로 내거리가 되는 그 부근이죠. 그래서 여기에 설치가 됐던 거가 바로 오늘날 이제 제야의 종칠 때 여러분 가시는 그 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땐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밑으로 사람들도 드나들고 길 가운데 딱 있어서 그 사람들도 드나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위에서는 시간 알려주는 시설들도 있고 이런 곳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여러 번 좀 위치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조선 말이나 이럴 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구석지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요 딱 그 가장 번화한 그 시정거리 그곳에 가운데 위치하던 거가 종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곳은 서울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그 아까 우리 봤던 지도에서 중앙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혈자리는 경복궁이었지만 그거는 땅의 기운이 거기가 왕성하다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놓고 볼 때 중심이 되는 지역은 요 종로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오행사상에서 뭐였었냐 하면 여기 중앙에 토가 중재 역할을 하고 중앙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행에서 각각 하수목금토가 인의 예지신 그래서 인의 예지 신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여기가 신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믿음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작용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그게 중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종로 이름이 우리 보신각 그러니까 신자가 들어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지리적 중심에 종로가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것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그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인데 그 옆쪽으로 여기가 아무래도 돈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다방골 같은 유흥가 같은 거가 형성이 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청계천가에도 다른 상점들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이 부근에 전부 모여 들어가고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심부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하면 운종가에서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리라고 얘기를 했던 그 한양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가장 이렇게 번화한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한동안 굉장히 긴 시간 조선 후기 그 넘어갈 때까지는 아까 그냥 시전 중심으로 상업이 굉장히 왕성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지가 됐었습니다. 시장거리가. 그런데 이제 18세기 넘어가고 이러면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상공업 정시 분위기가 돌고 막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좀 더 상업적 활동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외부에서 이 한양 도성 안으로 물건이 들어오는 길목 쪽에 어, 좀 대량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시전들은 여기 이렇게 전부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끝부분 여기 흥인지문이죠. 동대문 고개 안쪽 여기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은 고갯길이잖아요. 그 고개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 하면은 배오개 한자로 쓰면 이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흥인지문 안쪽이죠. 이거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옥의 이현장 그 시장으로 호칭을 했던 거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건 이제 북쪽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여기 통해서 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도매시장 비슷하게 섰던 거죠. 좀 싸게 살 수 있는. 반면에 이쪽 한강 통해 갖고 배로 싣고 이렇게 들어왔던 물건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정문인 숭례문입니다. 이 문이 지금 남대문이죠. 그쪽 이거는 안이 아니고 이쪽 밖에 시장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지금 시장 서 있는 이거를 우리가 칠패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좀 더 물건이 많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18세기 넘어가면 좀 활성화되게 됐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간 시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련이 되고 나면 그 도시에 요즘처럼 근대 도시처럼 수도가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하천이 필요합니다. 생활하천. 그 역할을 했던 게 아까 우리 내수였던 청계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그 경복궁이 있고 이 옆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인왕산이 있고 북악산이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중간을 관통하고 가게 돼요. 얘가 청계천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서울 그러면은 뭐를 얘기를 하냐 하면 강북과 강남, 한강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인 천북과 남쪽인 천남 지역이 이제 구분이 돼서 천북 지역은 좀 잘 살고 발달된 개발된 곳인 반면에 천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그 권력에서 좀 떨어진 사람이 살고 하던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북 중심의 한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천북인데 그 안에서도 여기 보면 요 지도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실처럼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있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 길이에요. 그리고 요런 식의 길이 나 있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요렇게 청계천에 지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 놔서 가운데만 이렇게 하고 지천들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실처럼 한양 곳곳을 이 청계천에 지천이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빨래도 하고
가서 그 버릴 물 있으면 거기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생활 하천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계천이 쭉 그 사용이 되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일제 시기 거치고 또 우리 해방 직후 뭐 이럴 때 되면 여기가 빈민촌 비슷하게 슬럼화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한양 자체가 물이 굉장히 없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그 곳에서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물이 좀 적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빨래하고 뭐 갖다 버리고 뭐 이게 오래되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빈민가처럼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막 기둥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덮어버린 거죠. 그게 지금 청계천 그 지금이 아니고 이제 그 근대 상징이라고 우리 얘기했던 이 청계천로가 되는 거고 그 위에 고가도로까지 나가지고 이중으로 그 주변에 뭐 여러 개 그 상가들 이런 걸 두면서 근대화의 상징물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밑은 썩겠죠. 빛도 안 들어가고 덮인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최근 들어서 다 걷어내고 철거하고서 도시 하천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청계천인데 이건 과거처럼 자연적인 하천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물을 대는 그런 하천으로 해서 도시 하천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에, 생활 하천으로서의 이제 청계천을 처음에는 구불구불하고 조그맣던 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사업을 해서 좀 넓고 곱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생활할 만한 이제 시설들을 마련을 했죠. 그러고 나면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성을 쌓습니다. 도성이죠. 수도를 둘러싸는 성. 그거는 아까 우리 명당을 그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내사산 그 명당을 둘러싸는 그런 성을 도성을 쌓았던 겁니다. 성을 쌓았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드나들려면 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을 만들 때 기본 정신은 어디서 따오냐 하면 팔계에서 따왔다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계는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4개를 쓰고 있고 하지만 선천팔계도가 있고 후천팔계도가 있고 그래서 그 계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8개 중에서 이 경우는 지금 후천팔계도 그에 기본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전통 그 8개의 그 사상이 나오게 된 기본은 우주의 근원으로 태극이 있다 그랬었죠. 그 태극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두 개 상반된 에너지로 음양으로 활동을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역에서는 그 음양이 다시 나눠진 거를 둘둘 나눠져서 사상. 여러분이 사상의학 그러잖아요.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 이렇게 나누는 그 네 가지가 사상으로입니다. 그래서 사상으로 나눠지고 그 사상이 다시 둘둘둘 나눠지면 8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8개가 이 그 후천 8계도에서는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8개의 개가. 그렇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는 문을 뚫었다는 거예요. 한양 도성문을 4대문과 4소문이니까 8개잖아요. 그래서 그 8개의 문은 그 8개의 원리에서 뚫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동쪽에 있는 게 8개 중에 지인이죠. 그래서 그게 흥인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서쪽에 있는 거는 태거든요. 그게 여기 돈이문이고 이런 식으로 진, 태, 그 다음에 정남 쪽은 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감, 그 다음에 이건 간, 건, 곤, 그 다음에 여기는 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방향으로 그 문을 4대문, 4소문을 낸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문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는 여기 나오는 요 그 괴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행을 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 같은 경우에는 목의 오행 중에 목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은 우리 지난번 오행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의 예지 신 할 때 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의 문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흥인지문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태는 금입니다. 금은 뭐라 그랬냐면 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의 문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는 화입니다. 오행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화. 인의 예 할 때 예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숭예문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쪽은 수인데 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북대문은 숙지문 또는 소지문 이렇게 칭하기도 했었으나 여기는 사용하지 않던 문입니다. 거기다가 그 백성들이 그 뭐 이쪽을 사용하고 이러면은 그 민간 신앙 차원에서는 그 너무 똑똑해져서 뭐 어떻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앙까지 결부가 되면서 이 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기 수에 해당되는 요 곳은 이름을 숙정문 또는 숙청문 이렇게 부르게 되고 쓰지 않던 문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오행사상에서는 중앙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봤던 보신각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요 구조로 해서 문 이름을 정했다고 얘기하니까 팔계와 뭐 오행의 사상을 적용을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시장도 뒤쪽으로 없었던 거가 뒤에 산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북대문은 사실상 사용할 필요가 없고, 한편으로는 여기 북대문을 열어두면 핵심 시설인 궁궐이라든지 이쪽에도 궁궐이 나중에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사용하지 않는 문으로 했던 거고, 유일하게 열어서 사용했던 경우는 가뭄이 들어서 기우제를 지낼 때만 열었습니다. 백성들한테 이 문을 안 사용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거가 북쪽이라서 그 수의 기운, 음습한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양의 공간에는 그게 좋지 않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음습한 기운이 필요해지는 거는 가물어서 비가 안 올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우제 지낼 때는 이 문을 열어놓고 불의 기운이 도는 숭례문 여기는 닫아가지고 안에 물 기운이 들어오게 해놓고 제사를 지냈죠. 그러나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문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한 거는 7개만 사용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 쌓고 문도 만들었는데 그 문들에서 조선시대에는 시간을 알려줬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시간도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제도가 좀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가장 이제 그 중에 보편적인 그 시간 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시간은 12시간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2지 그 기본에서 자시부터 해서 해시까지. 그래서 오늘날 24시간제로 놓고 볼 때는 2시간씩 이제 각 시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흔적이 요즘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나눌 때 그 한 시를 초와 정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자초, 자정 이렇게 되는데 자정이 요새 언제냐면 밤 12시죠. 24시고 여기 오시의 중앙 오정 요즘은 뒤집어서 정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낮 12시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흔적들이 나오는데 기본 시간은 12시간제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걸 각각 초와 정으로 세분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밤 시간입니다. 요즘하고 다르게 당시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깜깜해지면 사람들이 일단 활동을 잘 안 하는 거고, 또 치안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깜깜하고 나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안 같은 경우. 그래서 밤 시간 관리를 특별히 신경 써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행한 게 오경 제도입니다. 그래서 초경에서부터 2경, 3경, 4경, 5경 해갖고 밤 시간을 5개의 경으로 나눠갖고 따로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각 경은 다시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5개의 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변제로 합니다. 가변제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깜깜해지고 나서 밝을 때까지가 밤이죠. 당시엔 전기가 없으면. 그런데 겨울하고 여름에 그 시간이 다르잖아요. 겨울에는 밤이 길고 여름에는 짧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보면 아주 발달한 천문학 기술에 의해서 관측을 해갖고 그 변동 있게 가변적으로 운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서 이제 시간을 알려주면 여기 초경 초점쯤 되면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게 초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초경 3점 될 때까지가 이제 그 밤 시간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러고 나면 초경 3점 정도 되면 진짜 상당히 깜깜해서 그 활동하기 안 좋은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우리 봤던 보신각에 있는 큰 종을 칩니다. 그거를 인정이라 그래요. 28번을 쳐가지고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성문을 닫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유예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문을 닫더라도 일단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 집까지 갈 때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2경부터 시작해서 4경은 정말 깜깜할 때죠. 이때는 통행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금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이제 5경이 시작이 되면 희뿌옇게 조금씩 밝아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성 안에서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8호를 치면 5경 3점에 아까 보신각종을 33번 치거든요. 그럼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먼 길 갈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문까지 가는 시간, 요 시간을 감안해서 여긴 다시 통행금지가 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8호를 치면 성문은 열리고 조금 시간을 조금 끌다가 5경이 끝이 나서 밤 시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에 제일 밤이 짧았을 때는 한 경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겨울에 동지처럼 밤이 아주 길 때는 한 경이 한 3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각 경에는 되게 북 이런 거를 칩니다. 이 위에 시라든지 경에는 북을 쳐갖고 시간을 알려주고, 그리고 각 점이 되면 징이나 꽹가리처럼 금속성으로 쳐서 시간을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세종 때 아주 유명한 이런 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계를 우리가 자격루라고 해서 지금 그 박물관에 가면 복원이 돼 있죠. 그래서 저 시간을 아까 우리 봤던 그 문 위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당시 시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재는 거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임금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시계는 어디 있냐면 궁궐의 후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시간을 관측을 해갖고 궁궐문으로 알려주면 거기서 다시 연락이 어디로 가냐면 아까 서울의 사대문 사소문
대문 하나, 북대문 빼고 7개겠죠. 그쪽으로 쭉 연락이 가면 거기서 북을 치거나 징을 치거나 해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지키고 앉아서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초반부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 제일 그 시간 간직하기에 좋은 수단은 해는 밤에 없으니까 물이겠죠. 그래서 물시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표준시계로 이 자경루 같은 경우 여기 물통이 큰 게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경과실을 점을 알려줄 수 있게 관이 이렇게 연결돼서 작은 요렇게 동이가 있으면 거기 물이 그 양만큼 똑똑똑똑 차면 쇠구슬을 이렇게 굴려줘 갖고 탁 해서 이 밑에 있던 이거 인형입니다. 인형이 올라서 북을 치거나 아니면 그 종을 치거나 해가지고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경루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그 시간들을 백성들한테 알려줬던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기반 시설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시설들 이게 마련되고 동시에 그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후로 중국에까지 알려졌던 게 교육열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설 이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주거시설을 보면 그 당시에 한양 안에 집이 있으면 집 건물은 개인 소유가 되더라도 밑에 있는 땅은 나라에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아까 봤던 기관시설 다 이제 뭐 궁궐이나 종묘사직 이런 거 하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 땅을 신분에 따라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양으로 이사 가서 이렇게 나눠줬을 땐 땅이 좀 더 넓었는데 이제 경국대전 정도 되면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제 나눠준 거가 이제 대궁공주, 왕제궁공주는 이제 임금 자식들이죠. 그 경우에는 그 평수가 오늘날로 치면 한 1000평 가까운 좀 넘는 이런 정도의 땅을 집 지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풍계에 따라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아예 벼슬이 없는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로 보면 78평이니까 굉장히 넓은 서울 사대문 안에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는 요게 최소 면적이었던 걸로 해서 이제 땅들을 나눠 줍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신분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가 다 규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집을 지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행정구역이 만들어지겠죠. 집들이 모인 이 행정구역도 오늘날도 자꾸 바뀌잖아요.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거가 이때도 그랬으니까 여기서 보는 거는 18세기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한양의 행정구역은 한성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양 그리고 핵심 시설들은 다 이 명당 안에 성 안에 도성 안에 모여 있지만 행정구역상은 성박 십리까지가 한성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중부가 행정구역상 있으면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는 이 지역들은 성박 지역까지 한성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박 십리까지가 합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부는 가운데니까 성밖에 없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이게 성밖을 다 포함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 밖에 있는 방들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행정구역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 중부가 있고 그 다음에 동부가 있고 남부가 있고 서부가 있고 북부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구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방들은 오늘날의 무슨 동 이런 개념인데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이 성 안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은 성 안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안들 중에서 그 제일 그 촘촘하게 관리가 돼서 행정구역은 많은데 인구가 적은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북부죠. 이 북부는 기본적으로 요 지역이죠.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궁궐이 있고 관청이 있는 지역. 그래서 이 지역들은 인구는 적 하나가 차지한 면적이 넓으니까 그 행정구역은 촘촘하게 많은데 사람은 적게 사는 고급 주택지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고, 반면에 성안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제일 번화가는 정문이 있는 쪽이겠죠. 그래서 남부 쪽이, 숭례문 여기 있는 이쪽 남부 쪽이 제일 흥청흥청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성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고, 어, 상대적으로 성 밖을 놓고 보면 대개 뭐 방수도 몇 개 없고 덜 발달하지만, 요때 18세기 되면 이제 상업이 발달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서부 바깥에 방수는 별로 없지만 인구가 엄청 많죠. 여긴 용산이나 서강이나 이런 쪽으로 그 상업이 발달한 이런 지역이라서 사람이 모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인구가 보면 성 안이 더 많고 성 밖이 적은데, 성 안팎을 합쳐도 2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이건 한양 안의 인구가 의도적으로 그 정도로 조정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서인들한테까지도 78평 정도의 대지를 줄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아주 쾌적하게 그 당시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구 조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땅이 나빠서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팍팍한 게 아니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살기가 힘든 이런 상황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한양 사람, 그런 굉장히 좀 특별한 이런 위치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주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중요하죠. 수도에서 교육제도인데, 조선시대 교육제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성균관 할 때 조금 자세히 보겠지만, 유일한 대학이 성균관입니다. 그게 한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한양 아래 뭐가 있냐, 성균관 아래 뭐가 있냐 하면 5부학당, 4부학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 시설입니다. 요게 중고등학교 가정 정도 개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초등교육 개념으로 서당이나 개인 교습 뭐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날은 초등학교를 마쳐야 중학교를 가고 그래야 고등학교를 가고 이렇게 졸업장이 필요한 시절이지만, 그 당시는 아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가도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고, 아무 교육 안 받고도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을 시험 봐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계만 표시를 한 거예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이건 아니었던 거고요. 요 중에서 요게 이제 서당들입니다. 이게 조금 행세하는 양반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한옥에서 봤던 별당이나 이런 데다가 개인 교습을 하는 선생을 모셔다 놓고 공부를 시키거나, 친척들 중에 대학자가 있으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 그 서당에는 잘 안 보냅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각 동네별로 이 저 서당들이 이건 사립입니다. 이렇게 해서 있는 곳에 이제 되게 중인 뭐 요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가서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부학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울에 오부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부가 있으면 중부학당, 여기 이렇게 동부가 있으면 동부학당, 이쪽에 남부학당, 이쪽에 서부학당, 위에 북부학당,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국립중고등학교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게 사부학당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북부 쪽은 되게 개인 교습 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서원이 많이 생기면 그쪽으로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학생이 없어갖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부학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번화가에다 두면 안 되겠죠. 조용히 해야 되니까 여기 구석지에 북쪽에 으슥하고 조용한 이쪽에 이제 성균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시설들이 이제 그 정비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에서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왜냐하면 한양은 수도잖아요. 그럼 전국에서 다 이 한양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한양의 교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성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만들었던 궁궐이 있었고 뭐 종묘 사적이 있고 이쪽에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굵으면 굵을수록 큰 길들입니다. 좀 작은 길들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이거보다 아까 우리 시전 옆에 있었던 아주 작은 길들도 있었죠. 그 길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안에, 한양 안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부의 이 길들은 뭘 기준으로 나오냐 하면 중요한 아까 봤던 시설들, 그리고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문들, 도성에 있는 문들을 연결하는 식으로 길들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아까 우리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던 북대문, 그 경우에는 길이 나 있질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안은 대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 밖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아 여기는 아닙니다, 전국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 교통에 관해서는 저런 육로 교통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한양에서는 한양의 외수이던 한강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오히려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지죠. 땅으로 다니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육상교통을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이 닦여 있지가 않고,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그런데다가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육상교통이라는 게 불편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서 근대로 넘어오고 나서도 우리 막 해방되고 이 무렵까지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은 물이었던 겁니다. 수상교통이죠.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류가 어떻게 흐른다, 바람이 어떻게 분다만 알면 큰 배를 만들어 띄어놔서 거기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실어도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수상교통 중심입니다. 특히 짐이 있는 경우는 완전히 수상교통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어디가, 여기가 사대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한양이 여기 자리 잡아갖고 수도를 잡았을 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외수인 한강이었던 거죠. 이쪽이 서해안인데 거기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여길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북한강 쪽이고, 일로 가면 남한강에서 강원도 충청도로 다 연결되는 거대한 강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면 요거 임진강이죠. 개성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한강이라는 수상교통로, 이거는 한양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교통로였던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덕은포라는, 지금 행주대교 있는 쪽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까만 점으로 지금 표시된 모든 곳들이 다 나루터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서해안 쪽으로 해서 들어오면 행주대교를 거쳐서 옵니다. 오면은 난지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이제 하나, 지금 월드컵 경기장 있는 그 난지도를 거쳐서 이렇게 오면 망원정과 양화진을 거치고, 그리고 큰 섬이 이제 여의도죠. 밤섬 여의도. 이 섬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서강 나루, 그 다음에 마포나루, 용산나루, 이런 나루터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노량진 나루가 건너편에 있고, 이 용산 밑쪽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백사장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큰 물이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만일에 조그맣게 들어가면 여기 안양천, 뭐 중랑천 이런 식으로 천자가 붙는데, 그게 아니고 여긴 용산강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큰 물이
강으로 해서 이렇게 시내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다시 이제 이 백사장을 돌아 나르면 동작나루 서빙고가 있고 그때 한강나루가 있고 건너편에 사평진이 있고 다시 여기 호자도라는 섬이 있고 여기 옥수동 두모포가 있고 뚝섬이 지금 있고 그렇게 돌아오면 큰 섬이 잠시일입니다. 그래서 그 섬의 이쪽에는 지금 그 테크노마트 있는 쪽에는 광진나루가 있고 건너편에는 송파나루 그다음에 삼전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나루터 이게 마포나루거든요. 이런데 이제 모든 물자를 배로 실어서 나르고 그거를 거기서 창고가 있고 상업이 발달하면 여기서 경강상인들이 객주 여각 이런 거 해가지고 발달하게 되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핵심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요 시내로 들어가기 딱 좋은 바로 요 마포 용산 조금 옆으로 가면 서강 이런 쪽이죠. 그 국가의 창고가 있고 물류기지가 있고 그런 지역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강에 어, 다리가 없었죠.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건 큰 다리들이 강에 놓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지금 이 나루터들이 있던 자리가 대부분 이렇게 한강 다리가 놓인 나루터가 있었다는 건 물이 그만큼 배들이 건너기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기도 좋은 지역 이런 지역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상교통이 중심입니다. 중심이 되는데 가끔은 여기 이렇게 보면 한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서해안으로 나가서 근해만 타고 가는 거예요. 먼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이쪽은 동해는 깊기 때문에 나중에 후기 돼야 이제 발달하는 지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가고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바다로 오다가 이렇게 낙동강 타고 들어가고 금강 타고 들어가고 한강 타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과 연근해를 이용하는 수상교통이 중심인데 그런데 가끔 그러기가 곤란한 게 뭐냐면 바로 행정적인 군사적인 그런 목적에서 갈 경우는 지금 바람이 어떻게 불고 물 지금 조류의 흐름이 어떻고 그거 갈 만큼 여유 없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짐이 비교적 없고 빨리 알려야 되는 그런 군사 행정적인 경우에는 육상교통을 말을 이용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교통로는 대개 어떻게 열리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X자형으로 해서 위로 개성 거쳐서 평양 거쳐서 이렇게 가면 중국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서 충청도 전라도 거쳐서 제주도까지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충청도 거쳐서 경상도로 해가지고서 일본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강원도 거쳐서 한경도로 되게 X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발달되면 여기가 이렇게 강원도로도 따라가고 경상도도 길이 3개 뚫리고 이렇게 되지만 기본 길은 크게 X, 서울 중심으로 X자형으로 해서 육상교통로가 나게 되는데 그 교통로가 많이 난 지역은 요 그림에서 여러분 보면 점이 많이 찍혀 있는 지역이겠죠. 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육상교통의 필수적인 역과 원의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니까 그 말들 한 30리 지나면 지치거든요. 그럼 바꿔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 갈아타는 곳이 여기고 그리고 좀 가다 보면 이제 밤이 저물어서 쉬어가야 되죠. 그 여관이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그 지역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일단 전반적으로 발달한 지역인데 이 서울 중심으로 해서 계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경상도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이 발달하고 전라도 이쪽 조금 이쪽에서 발달하죠. 그런데 그 나머지 강원도 평안도 이쪽 한경도는 영 아까 얘기했던 X자형 그 교통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발달이 상대적으로 남쪽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육상교통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길이 너무 거칠죠. 그러니까 아주 긴급하게 특히 군사적으로 누가 쳐들어왔다든지 이런 거는 바로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육상교통에 보조적으로 이용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선으로 표시된 제도입니다. 바로 봉수제, 봉합부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관련된 거는 이렇게 육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해상을 거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여진족 많고 하는 함경도 이쪽은 강원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쳐가지고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해안가, 이렇게 해서 해안으로 연결돼가지고 충청도 전라도죠. 길이 5개 길입니다. 그래서 봉화길이 5개가 있고, 그게 어디 모이냐 하면 여기 서울의 남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이죠. 경복궁에서. 그래서 바라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5개에서 오는, 이쪽에 하나 더 있겠죠. 그 각 루트로 오는 상황을 여기서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이렇게 오면 며칠 걸리지만 저렇게 하면 한 10시간이면 저 끝에서부터 이까지 연락이 올 수가 있죠. 높은 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산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연기 아니면 밤에는 이 저 횃불 같은 걸 올려 가지고서 서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탈이 났는지는 모르죠.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 이런 거는 몰라도 그게 한 번 올라가면 아무 일 없고, 2번 올라가면 적이 출현했고, 3번 올라가면 쟤들이 국경선을 넘어왔고, 4번 올라가면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가 말 타고 오는 사람 얘기 듣고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산에 팔각정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 이렇게 봉화대 5개가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수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한성부는 서울 성 안을 주로 얘기하는 한양 더하기 성 밖의 심리, 요거를 포함해서 행정구역으로서 한성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봤던 여기 요 부분이, 여기서는 여기 요 부분이 명당짜리, 사대문 안짜리거든요. 그런데 한성부 범위는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은 강북, 그 다음에 강남까지 해서 이만큼이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성부가 요거라고 하면, 여기서도 보면 여기 있고 여기 북한산이 있으면 여기 노랗게 표시된 요 안지역이 한성부거든요. 전체. 그러면 여기 한양 성안보다는 훨씬 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성박 심리라는 그 지역이. 그랬는데 그 지역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가 해화문이거든요. 저 안이 성 아니겠죠. 근데 지금 막 농사 짓고 있잖아요. 이쪽은 중요한 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하냐 하면 전쟁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이 지역이 한양성을, 성안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전쟁하고 이렇게 되는 어떤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교통로가 교통이 막 통과되는 통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안에서는 생산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 필요한 물자를 여기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본격적으로 벼농사 짓기는 좁죠. 이 성박 심리도. 그러니까 주로 근교 농업 같은 거를 해서 푸성기나 뭐 이런 거 안에다 공급해 주고, 또 이거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한옥 이야기에서 온돌을 저 위에 지배 계급까지 다 사용하게 됐는데, 그 온돌에 장작을 떼는 거를 한양 성 안에 있는 산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그 장작을 해가지고 성 안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는 이게 뭐냐면 얼음이죠.
요즘은 얼음을 얼려서 쓰지만 그렇게 된 건 아주 최근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음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가 한강이거든요. 여기서 한겨울에 그걸 톱으로 썰어 갖고 이렇게 실어서 동빙고, 서빙고하고 경복궁 안에 있던 내빙고가 있어요. 거기 저런 거를 수만 개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서 보관했다가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얼음 같은 경우도 이 성 밖에서 안으로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던 곳이 이제 성박심리 지역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쪽으로 지금 수구문이 있고요. 청계천 물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남소문이 여기 있고 강리문이, 그 다음에 여기 동대문이 있죠. 이게 한양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성 아닌데 이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 여기 왕십리가 있고요. 이게 마장동 있게 이런 이쪽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이제 이렇게 해서 청계천이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수구문이, 청계천 물은 이쪽으로 나오고 위에 중랑천 물이나 이런 게 합쳐져서 이렇게 와서 한강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쪽이 이제 뚝섬이 되게 되는데,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전부 뭐가 되냐 하면 목장이에요. 여기 보면 다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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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마장동 이쪽도 미나리강이 있고 이래갖고 이쪽 위쪽으로 그 워커힐 있고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하양리 있는 지역까지가 전부 목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쪽에 있는 이제 살고지벌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에 이제 살고지벌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있냐 하면 요 다리가 있죠. 그래서 이 다리를 우리가 살고지 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살고지 다리가 여기 있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배로 운송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뚝섬이 있는데 거의 그 당시엔 다리를 안 놓죠. 다리를 안 놓는데 여기는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배다리라 그래서 배를 연결해서 임시로 건너고, 크게 건너야 할 경우에는 행차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배를 흩으면은 그냥 강에 배들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이 경우에 살고지 다리가 놓인 이곳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곳이 이 도요연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돌돌돌돌돌 이렇게 해오리 치면서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배로 건너가기도 그렇고 배다리 놓기도 곤란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빈번하게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 안에서 임금님이 성묘를 가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이제 동구릉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경우에 여길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아주 튼튼한 이 돌다리를 놨던 겁니다. 그게 살고지 다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돼 갖고 어느 정도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강원도라든지 북부지방 뭐 이런 데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배 안 타고 바로 다리 건너갈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류를 하는 그런 교통로가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게 주변이 다 목장이잖아요. 목장이니까 여기 보면 선목단, 마조단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여기서 키우던 이 말들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관장하는 정예마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세를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전쟁이나 국가에서 소용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키우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유교 사회더라도 국민을 전체 통합하기 위해서 유교에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를 3등급으로 나눠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일 큰 거는 물론 종묘사지가 아까 우리 봤던 그게 1등급이지만 3등급 정도 내려가면 민간신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되는데, 그 중에 이 말에 대한 제사가 있어요. 그 말에 대한 제사가 뭐 말의 조상이라든지 말을 최초로 키운 그 사람이라든지
그 말을 해코지하는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갖고 제사를 지내줬던 거거든요. 정부에서. 이게 3등급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수령, 그 지방간이 와갖고 제사를 지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마조단, 선목단 이런 그 제사 시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시설 중에 이 마조단이 있었던 곳이 지금 한양대학교에 그 백남도서관 제일 높은 곳에 하늘에 제사 지내니까 그 단이 있겠죠. 제단이. 그게 여기 있는 요것이 그 한양대학교 백남학술관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 앞쪽에 그 제단이 있었던 표지석이 지금 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서 좀 더 아래쪽이다 뭐 이런 설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그쪽을 우리가 지정해서 재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이 온통 그 저 목장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거기서 길러지는 말들하고 관련된 제사를 지내던 곳이 가운데 이렇게 솟아 있는 곳에 있는 한양대학교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은 참고 문헌입니다.